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박근영입니다. 근영님, 혹시 지난 2월 초에 울산에서 들려온 소식 들으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를 전격 고발했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로 처음으로 고발된 사례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땡땡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SNS에 게시, 유포한 혐의인데요. 딥페이크라는 게 처음엔 신기한 기술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목소리와 얼굴을 빌려 민심을 흔드는 그런 무서운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번 사례는 귀여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된다면 훨씬 무서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이 기술이 우리의 사회적 신뢰를 해친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또 무엇이 AI로 만든 가짜인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이 피로감이 어쩌면 우리가 치르는 가장 비싼 편리함의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진짜 같은 가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언박싱 AI는 지난 2주간의 AI 기술 관련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최근 일본의 사례로 확인한 AI가 만드는 정치의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봅니다. 마지막으로 퓨처스포에서는 구독경제의 어둠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에 앞서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진행을 제가 맡고 오늘 근현님께서 오늘 이제 패치노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소식 하나씩 전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오픈클로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저도 이거 안 그래도 뉴스 많이 보고 주변에도 이제 사용을 해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오픈클로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픈클로는 이메일 관리와 일정 관리, 파일 정돈 등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입니다. 네.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챗봇을 넘어서 사용자 기기나 계정에 접근해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이런 특징들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AI 에이전트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단순히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챗봇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제 그런 AI 에이전트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보안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당근 등의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사내망이나 업무용 기기에서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정 AI 도구 하나를 두고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움직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오픈클로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나면 이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오픈클로가 스스로 알아서 다 작동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는 동안에도 컴퓨터를 켜두면은 얘가 알아서 주문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의도치 않은 내용들이 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안 우려는 기업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이 보안 논란은 단순한 어떤 오류가 아니라 아마 구조적인 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방송에서도 다루었던 그런 AI 에이전트 전용 소셜 플랫폼 몰트북입니다. 네. 네,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는 이렇게 몰트북의 데이터 저장소가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로 인해서 외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API 키 150만 개와 3만 5천 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 수천 건의 개인 메시지에 접근이 가능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자기네들의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충분히 있겠네요. 네, 특히 일부 메시지에는 이렇게 외부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돼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보가 노출될 경우 타인이 해당 계정을 대신 사용하는 상황이나 에이전트를 조작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럴만 하겠네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 사건 이후에도 뭐 또 더 다른 문제들이 발견된 게 있을까요? 네, 몰트북 사건 이후 오픈클로의 확장 기능인 그런 스킬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네. 일부 스킬이 사용자 모르게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네. 또 스킬을 공유하는 온라인 장터에서도 다수의 보안 취약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 사용자 컴퓨터에서 원치 않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는 그런 취약점이 발견돼서 네. 긴급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 기기와 계정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불안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기업들이 보안 측면에서 그리고 또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참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국내 IT 기업들이 좀 비교적 빠르게 이렇게 사내 사용을 금지한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저도 제 컴퓨터에 깔려고 하면은 조금 저도 좀 더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AI 에이전트 구조가 가진 그런 특성들과 연결해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앞서 현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AI 에이전트는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고 외부 서비스와 직접 통신을 하면서 손과 발이 되어 실제 행동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이 결합될 경우에는 악성 명령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잘못된 답변을 넘어서 실제 시스템을 수행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좋아하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AI가 알아서 그 감정을 눈치를 채고 혼자 알아서 카톡을 보내고 고백을 하는 메일을 보내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오픈클로는 지금 베타 서비스이고 어쩌면은 이 AI 에이전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사용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좀 근본적인 해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섀도우 AI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던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섀도우 AI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AI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회사에서 특정 AI 사용을 금지했더라도 네. 직원이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 계정으로 해당 AI를 사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충분히 있죠. 네, 이런 사용들은 기업의 보안 통제 범위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부 보안 기업들은 오픈클로와 같은 도구들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만큼 공식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 내부에서 사용이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그 챗봇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허용하든 하지 않든 회사의 어떤 업무 내용들을 자기의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AI 서비스에다가 많이 여쭤보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이런 보안 논란과 달리 이 중국에서는 오히려 오픈클로를 핵심 서비스에 통합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꽤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혹시 좀 현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바이두는 자사 스마트폰 검색 앱에 오픈클로를 직접 연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예. 별도 다운로드 없이 검색 앱 안에서 오픈클로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따라서 바이두는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네. 자사의 그런 클라우드 서버에서 오픈클로를 실행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네. 일정 관리나 뭐 파일 정리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면서도 네. 보안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일이나
활동 정보들이 기업 서버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네. 프라이버시 논란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은 애초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이 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중국이 참 적극적으로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좀 느껴지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구글 직원 10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의 기술 협력을 전면 중단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네, 최근 1000명이 넘는 구글의 임직원들이 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즉 아이스와 세관 국경보호국 등 이민 단속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네. 네, 임직원들은 우리는 양심적인 그런 일꾼이라는 말로 하면서 구글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네. 아이스에 반대하는 구글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구글 최근에 이제 아이스의 그 좀 진압이 너무 강경해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 직원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견 분명을 넘어서서 사실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국가와 굉장히 그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네, 직원들은 아이스와 세관 국경보호국 그리고 국토안보부와 맺고 있는 모든 계약과 협력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네, 특히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생성형 AI 기술이 이런 이민 단속 시스템과 감시 체계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네. 해당 협력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글의 모토가 원래 Don't be evil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악이 되지 말아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구글이 여태까지 국가와 특히 이제 국토안보부와 많은 업무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움직임이 아무래도 그런 과거의 구글의 사례와도 좀 연결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으로 한번 봐야 될까요? 네, 2018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구글이 군사용 AI 프로젝트였던 그런 프로젝트 메이븐에 참여했을 당시에 네. 약 4천여 명의 직원들이 계약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해당 계약이 종료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이후 구글은 AI 기술을 무기나 불법 감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AI 원칙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다만 작년 2월 해당 원칙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명시되었던 무기 개발 금지 그리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감시 기술 개발 금지 조항이 삭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뭐 삭제했다는 얘기는 하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이제 구글 내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애초에 그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지요? 네, 최근 몇 주 사이에 네. 아마존이나 메타, 스포티파이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 직원들도 아이스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이민 단속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온 기업, 말씀 주신 그런 팔란티어 내부에서도 최근 단속 과정과 인명 피해를 둘러싸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국경 통제와 치안 그리고 감시 체계와 결합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기술 기업 내부 구성원들이 네.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미국 기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 안보 그리고 이 기술의 국수주의라고 할까요? 이 기술을 둘러싼 흐름들이 과거와 달리 개방적이기보다는 좀 더 폐쇄적으로 그리고 국가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속에서 빅테크들과 또 그 구성원들이 기업의 역할과 또 이 기술의 책임을 어떻게 인식을 할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신생정당 팀 미라이가 11석을 확보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실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만 주로 보도가 되었는데 또 의외의 성과가 있었군요. 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네. 팀 미라이가 비례대표 11석을 얻으며 목표로 제시했던 5석을 크게 웃도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팀 미라이는 창당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당으로 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정책 설계와 시민 참여 확대인 이른바 디지털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큰 특징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그
아날로그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던 일본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내온 이런 정당이 큰 성과를 얻었던 것이 좀 네,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 팀 미라이라는 정당이 아직은 낯선 이름인 것 같은데요. 미라이가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미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정당이 다른 기존의 정당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랐기에 이렇게 단기간에 의석을 확보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팀 미라이를 이끄는 대표는 안노 다카이로라는 분인데요. 예. 도쿄대에서 AI를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아, 엘리트군요. 네. 또 SF 작가로도 활동하기도 했다는데요. 예. 2024년에는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네. 이후 팀 미라이를 창당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팀 미라이는 후보 평균 연령이 39.5세, 당선자 평균 연령이 40.2세로 일본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젊은 축에 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금융과 IT, AI 분야 경력자 중심으로 구성돼 이른바 전문직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강했습니다. 또 주요 정당들이 소비세 감세 경쟁을 벌인 것과 달리 네. 세율 유지를 주장하면서 성장 투자 확대와 기술 기반 그런 행정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런 이념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립보다는 네.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점이 차별화 요소로 분석되었는데요. 그렇군요. 또 출구조사에서는 무당파층이 비교적 많이 선택한 야당으로 팀 미라이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정치를 좀 접근하고 있다. 이런 좀 느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AI를 단순히 어떤 홍보 수단이 아니라 유권자들과의 어떤 소통에도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을 했나요? 네, 선거 기간 동안 AI 대변인을 운영했는데요. 네. 네, 유권자들의 정책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수천 건의 유권자 질문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 네. 또 공약을 기터브에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네, 나아가 이도바타라는 그런 자동 대화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올리면 AI가 정리해 정책의 형태로 구조화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이야, 네. 여기서 이도바타는 일본어로 우물가 대화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 과거 마을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둘러둘러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 그런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이렇게 빨래터 대화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AI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모으는 이런 방식이 실제 의석 확보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결과를 이번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의 신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민당이 워낙 압승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도쿄 등 도시 지역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네. 지역에서는 확장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만 주목되는 부분은 이 팀 미라이가 AI 기술을 홍보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툴로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그러게요. 네, 안노 대표는 SNS에 하루 수천 시간 분량의 대화 기록이 쌓인다고 밝혔고 이걸 분석하면 기존 정치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국회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AI를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실시간으로 확장하고 그 데이터들을 정치에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졌다는 점은 분명히 유의미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도 있고 간접 민주주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AI를 활용한 요 기술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박근영 우연희영님과 함께 했습니다.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근영님, AI가 스며든 선거 그리고 AI가 스며든 정치에 대해서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다가오는 AI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는 구호는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체감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앞서 저도 패치노트를 전달드리며 팀 미라이 사례가 좀 흥미롭게 계속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일본의 팀 미라이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선거와 정치에는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장지훈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번 AI 라운지에서 한번 정치를 다루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방송 아이템 정할 때 뭐 의도가 있었던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뭐 과학이나 기술 또 법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치 분야를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주로 저희 지웅님께서 많이 들고 와주시긴 했는데 네. 이번에 선거 그리고 정치 분야 주제를 가져오신 어떤 뭐 목적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네. 뭐 특정 분야를 배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네. 이 AI가 과학의 영역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직 정치에서의 AI 전환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 얘기는 사실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 저희가 그 현대그룹의 아틀라스 도입을 얘기할 때 예. 그때 아틀라스의 도입 계획과 현대차 노조의 강경한 반발까지만 저희가 전달은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방송 이후에 민주노총에서 지금은 수정된 입장이 나왔어요. 네. 이 기술 발달을 저해할 생각이 아니다. 휴머노이드 도입에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의 입장이었는데 네. 그 입장을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주목했던 부분이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이 아틀라스의 도입은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 노동 현장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인간들의 연결 가운데에 이제 로봇이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만약에 예상하게 된다면 네. 우리 모두 그러한 충격과 공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인간 사회를 연결하는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들이 모여있는 가장 밀접하게 모여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찾다 보니까 결국 정치고 보니까 곧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네. 한국은 6월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앞서 패치노트에서 전달한 것처럼 일본은 먼저 중의원 선거를 치렀는데요. 일본의 정치 환경이 우리보다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IT 역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안노 대표와 팀 미라이 같은 모습이 일본에 먼저 나타났는지 너무 놀라운데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놀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 팀 미라이가 지역 조직도 없이 오로지 비례대표로만 11석을 확보한 것을 이변이라고 평가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신생정당에서 목표로 했던 그 5석을 크게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이 일본의 정치 환경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렇죠. 이것이 AI를 정치와 선거에 접목한 것을 넘어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놀라움이 좀 반영된 겁니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세습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래도 지역구 중심의 이제 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 그런 네. 점에서 이런 매우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 팀 미라이를 이해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네. 정치 상황을 좀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보수 정당인 지금의 자민당, 자유민주당은 1955년 창당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기관을 집권 여당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죠. 몇 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특히나 전체 465석 중에서 316석 획득하면서 개헌안 발의선도 넘겼거든요. 최대의 성과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네. 과거의 보도들을 보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습 정치인의 당선 확률이 80%에 달한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야, 다이묘가 아직 존재하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정치학자분들은 이제 일본의 정치 체제는 아직 봉건제에서 완전하게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일본의 정치 환경은 분명히 한국과 비교해서 아주 보수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 간혹 국제뉴스를 보다 보면 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긴 하지만 네네. 이런 소수 정당들이 약진했다라는 기사를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쵸.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환경이어서일까? 아니면 선거 제도가 좀 달라서일까? 이런 좀 의문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늘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네. 이 국제뉴스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많이 봤을 거예요. 그 한국이 없는 공산당도 일본에는 있고 그렇죠. 의석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반 NHK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KBS 반대한다라는 그러게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의석을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뭐 참정당 같은 극우 정당도 맞아요. 등장했고요. 네,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본은 명확하게 한국에 비해서 정권 교체 횟수도 적고
차습 정치인도 많고 신인 정치인의 등장이 적고 이래서 보수적이라는 평가는 맞는데 네. 다만 중앙 정치에 들어서기 전에는 한국보다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특히 당을 만드는 조건이 많이 다른 부분이 좀 포인트인데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무소속이 아닌 상태로 정당의 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당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중앙당을 포함해서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에다가 그 지역당을 만들어놔야 돼요. 야. 그리고 이 지역당에는 당원이 무조건 1000명을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여서 당을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렇네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이 네. 일본은 중의원이나 참의원 의석을 5석 이상 가지고 있거나 네. 직전 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정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당을 못 만들어서 이 출마를 못하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요? 정치 단체의 이름으로 출마해서 선거에서 이기면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미라이 같은 케이스가 네. 보도를 하면 우리나라 보도들을 보면 다 신생 정당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예. 팀 미라이가 신생 정당이 된 건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11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냥 단체였는데. 맞습니다. 정치 단체 미라이를 만들어서 예. 이 미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했고 여기서 의석을 만들어내면서 네. 실제 정당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팀 미라이 같은 정당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정당법부터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인사이트에 그 기고해주신 글에서는 이 팀 미라이와 같은 정당을 만들자고는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모두가 이 팀 미라이가 어떻게 AI를 사용했고 또 얼마나 기술 친화적인 선거 방식과 정책들로 일본 정치를 변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그랬죠. 그 대부분의 보도들도 사실 그랬고요. 저희도 그랬네요.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이 팀 미라이의 성공 안에는 네. AI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지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이 팀 미라이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는 그 시작과 끝에 인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시작과 끝에 인간이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이 앞서 패치노트 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팀 미라이가 선거에서 AI를 반영한 사례는 그 24시간 운영되었던 AI 대변인 네. 그리고 깃허브라는 이름을 통해서 시민들이 올리는 정책 의견이 팀 미라이의 정책 공약에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죠. 그래서 네. 이게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되고 있었던 그 시민이 정치적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네. 이 부분을 AI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정치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AI를 이용한다고 할 때 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쓴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과연 그 정치인에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던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네. 물어보면 상황이 다른 것 같죠. 이게 그러게요. 작년 12월에 전국 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네. 우리나라 국회의 신뢰도는 불과 31%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AI 챗봇으로 누군가 정치인이 사용한다 그래서 24시간 소통할게요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만한 정치적인 효용성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팀 미라이에 대한 평가 중에서 공통된 건 이들이 네. 선거운동에서 다른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지 않았고 네. 정책을 일관되고 뚜렷하게 알리는 데 주목했다. 그 부분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팀 미라이는 일관되게 일본이란 낡은 운영 체제의 버그를 고치고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핵심 메시지가 나온 거고 예. 그 연장선에서 중요한 선거의 핵심 기치로 AI를 활용한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걸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선거 이후에는 네. 나가타초 이게 뭐 일본 정치권과 국회를 지칭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네. 이 나가타초 엔지니어 팀이라는 걸 발족한 다음에 국회의 입법 예산 심의 과정을 데이터로 시각화하는 것을 바로 준비해서 구축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밝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작 지점에 여러 사람들의 공통의 가치로 팀 미라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두고 이 선거의 끝에 다시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과 끝에 결국은 인간이 있다. AI는 도구로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정치 엔지니어링을 잘 구현해냈다라고도 좀 들리기도 하는데 네.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더욱
이 한국에서 안노 대표나 또 팀 미라이와 같은 어떤 단체, 신생 정당의 이런 시도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도조차 좀 보기가 어려운 게 한국의 정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정치에서의 AI 전환 또 AI 도입은 좀 많이 느린 것 같죠, 사실. 네, 사실 요즘 국회를 보면서도 좀 많이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이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네. 행정부에서도 이 AI 전환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 패권 경쟁에서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구호를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만큼은 당장 시도해보지 않는지 의문이 사실 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게 생각이 말입니다. 됩니다. 물론 뭐 최근에 개혁신당에서 AI를 이용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치 컨설팅을 제공한다거나 네. 혹은 이 AI를 공천에 이용해가지고 되게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네. 메시지들을 발표는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이런 시도가 꼭 개혁신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실 당선 확률이 높은 거대 정당들에서 먼저 좀 고민하고 시도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AI 자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리고 익숙하지 않음을 정치권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그 대표 본인부터가 일단은 그 엔지니어의 조금 백그라운드가 있기도 하고 맞아요. 팀 미라이도 사실은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다른 보도들을 보면 네. 팀 미라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의 센세이션한 현상도 중요하지만 네. 팀 미라이의 한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네. 이 일본 내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제 전문직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득표율에서도 보면 일본의 도쿄나 교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팀 미라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네. 사실상 지방 소도시에서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개혁신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그러게요. 생각은 드는데 네. 다만 어쨌건 AI라는 거대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가져올 수 있을까? 요 고민만 하다가 사실 늦어지는 거라면 네. 작은 단위에서부터 사실 AI를 이용해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좀 편익을 높이려는 상상들이 좀 필요하기는 하다라고 맞습니다. 주장하고 싶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그 팀 미라이의 안노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소비세 인하라는 포퓰리즘에 맞서서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어떤 것을 상상하면 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선거 때 되면 네. 유세차에서 돌아다니면서 대부분들 잘 안 들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렇죠. 어쨌건 연설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소음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쨌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좀 더 적은 인원을 보는 거지만 어쨌건 만나는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자신들의 정책들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이걸 통해서 유권자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유권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게 AI를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발로 걸어다니면서 시민과 직접 만나면서 소통을 했다. 맞아요. 이것도 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시작과 끝에 인간이 있었다는 지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AI라는 기술을 어쨌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사용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 그러게요.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또 이 팀 미라이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던 그 선거 공약에 대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네. 사실 지금 우리도 당장 기술적으로 막 엄청 어려운 형태가 그렇죠. 아닐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굳이 AI까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각 정당들에서 구글을 이용해서 이런 저런 형태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집하는 형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네. 다만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할 수 있는 형태 기술로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제 좀 미시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중요하게 AI의 기술들을 조금씩 이용해서 경험치를 늘려나가는 작업들이 정치권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제가 전에 그 봤던 AI 서비스 중에 하버마스 AI라는 게 있어요. 하버마스는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론장이라는 개념을 맞아요. 도입한 그 학자로 유명하잖아요. 미디어 쪽에서는 엄청 다루시는 그렇죠. 분이시죠. 네. 이 하버마스 AI가 뭐 어떤 거냐면은 보통 저희가 어떤 한 이슈를 놓고 토론을 할 때 보통 찬반론은 아니어서 두 세력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제 공격하는 내용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하버마스 AI는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AI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나온 솔루션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최대 다수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 AI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공론장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꽤나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당장 도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 팀 미라이의 어떤 정책 설계 방식을 보면서 그 하버마스 AI도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도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네. 그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하버마스 AI라는 걸 쓰면 더 효율적으로 의사 그 결정 구조를 네. 확립할 수 있대라고 착각하실까봐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는 AI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일 뿐이다. 결국 시작과 끝에는 항상 인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은 AI 기술과 패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쏟아붓더라도 결국 시작 지점에 있는 인간의 의지와 명확한 메시지가 없으면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에선 안노 대표와 팀 미라이 같은 AI를 적용하는 정치 집단이 왜 안 나오는가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질문은 왜 팀 미라이와 같은 일관적인 메시지와 명확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집단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떠한 정치인도 여기에 대한 해법을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 정치에 안노 대표나 팀 미라이가 등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6월까지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어쨌건 우리 정치에도 좀 송곳같이 튀어나올 인물들 그리고 집단들이 좀 새롭게 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뭐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설계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과 또 우리 그 민의를 그 수렴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맞습니다. AI는 어디까지나 그 툴로서 기능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저희 그 장지훈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주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팀 미라이의 사례를 통해서 AI가 스며든 정치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미래사회 퓨처스포.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책, 영화, 연극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해 미래를 엿보는 퓨처스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옆에 계시는 이면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어떤 에세이를 가지고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좀 가볍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단편 드라마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근영님 그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는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 블랙미러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윤리가 미디어와 IT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그때 어떤 어두운 면들이 발생을 하는지를 주로 다루는 SF 옴니버스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즌을 쭉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원하시는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만 골라서 보셔도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시즌 7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소개할 에피소드는 작년에 공개되었던 시즌 7의 첫 번째 에피소드 보통 사람들 커먼 피플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크와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인 어맨다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직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부부는 아주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금슬이 좋은 부부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낡은 시골 호텔에 가서 맛없는 버거를 먹고 천장에 본인들의 연애 시절에 붙여놨던 껌을 보면서 웃는 정말 작고 이 소중한 추억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어맨다가 뇌 질환으로 쓰러지게 되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사가 마지막 수단으로 권한 것이 바로 신생기업 리버마인드의 기술이었습니다.
뭔가 리버마인드 이름부터가 뇌를 클라우드에 연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뇌가 사실상 거의 손상된 상황에서 이 손상된 뇌 기능을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 업로드된 그 데이터가 대신 신호 처리를 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이런 일종의 뇌 백업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빠듯한 형편에도 월 구독료를 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좀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멘다가 일상 대화 중에 광고 멘트를 내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버마인드를 찾아가 보니 이게 일반 요금제여서 그러니까 제목이었던 보통 사람들, 커먼 피플, 커먼 요금제여서 광고가 나오는 거였다는 겁니다. 많이 익숙한 이야기네요. 근데 사람 입에서 광고가 나오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 어멘다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 초등학교 교사인 어멘다가 수업 중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벌이 꿀을 이제 네. 모아오는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어멘다를 해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마이크는 이 아내와 아내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플러스 요금제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전보다 더 피곤해하고 또 수면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리버마인드가 또 요금제를 개편을 하면서 어멘다의 뇌를 상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서버 자원으로 이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멘다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 뇌를 일종의 서버처럼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거기다가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 리버마인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 게이지까지 조절할 수 있는 월 1,800달러짜리 럭스 요금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인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1,800달러면은 네.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그렇죠. 이게 평범한 그런 노동자인 마이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계속 리버마인드에서는 이거는 럭스 요금제이기 때문에 꼭 모든 분들이 하실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필요하시면 하시는 거예요.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와중에 마이크는 점점 망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고 있던 구독료가 원래 비쌌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아프리카 TV 같은 곳에서 약간 멍청하고 자극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결국 사고를 치고 직장에서 해고까지 되게 됩니다. 네. 가장 비극적인 건 이 마이크가 아내와의 어떤 기념일을 기념을 해서 무리해서 돈을 모아 사준 12시간짜리 럭스 요금제 선물이었어요. 기념일이었으니까 항상 하던 대로 그 추억의 장소였던 오래되고 맛이 없는 그 시골 호텔에 갔는데 네. 늘 맛없어 하던 버거를 아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럭스 요금제를 해가지고 게이지를 높여서 행복과 기쁨 수치를 최대로 높이니까 네. 이 맛없는 버거를 아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이크는 이 더 이상 내 아내는 내가 알던 그 어멘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뭔가 되게 슬프면서도 계속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 이 이야기가 되게 단순히 좀 드라마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지금 저희도 뭐 챗GPT나 다양한 AI 서비스를 매달 뭐 결제를 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챗봇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수준이지만 이게 조금 더 발달한 이 미래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소개했던 오픈 클로우가 네. 어떤 AI 에이전트로 내 모든 일정과 또 내 취향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내 비즈니스의 모든 중요한 판단과 결정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갑자기 구독료가 올랐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뭔가 갑자기 구독료가 오르고 네. 뭐 결제를 하지 않으면 뭐 10년간의 데이터나 그런 자료들이 날아간다고 하면은 그렇죠. 저는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정말 끔찍한데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건데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AI에 쌓아놓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때 뭐 지금은 제미나이가 더 좋대, 지금은 뭐 오픈AI가 더 좋대, 뭐 클로드가 좋대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옮기는 경향은 있지만, 네. 근데 지금도 헤비 유저이신 분들은 이거를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가 아까워서 잘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우리가 이
이번 이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 어멘다가 그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삶을 막 그 묶어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기술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선에 묶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이 판단들을 AI에게 다 계속 맡길수록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근육이 점점 퇴화하고 결국 네. 이 구독을 해제하는 순간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기능까지 상실하는 소위 디지털 불능 상태가 되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블랙미러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또 특히 이 에피소드에서 그 마이크가 절망하는 지점이 돌봄이랑 그렇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1화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이 피지컬 AI가 의료 현장이나 산업 현장 그리고 또 노인 돌봄에 투입돼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24시간 케어하는 피지컬 AI 로봇이 있는데 기업이 갑자기 수익성이 낮아서 요금제를 개편한다. 이제부터 프리미엄 결제자만 욕창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떠세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인질극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구독료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당신이 효자 효녀인지를 판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독료를 내느라 계속 삶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마이크처럼 우리도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데요. 이 극 속에서 마이크는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아내의 입에서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울부짖죠. 제발 지금은 안 돼. 이 외침은 어쩌면 기술이 인간의 가장 신성한 영역인 죽음과 애도마저 상업화했다는 절기로 들렸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그런 구독의 지옥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를 더 고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어디까지 의존을 할지 그 의존의 한계선을 좀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AI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판단력과 돌봄의 온기까지 완전히 연결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기업의 야권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이 되고 맙니다. 가끔은 좀 느리고 서투르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직접 돌보는 불편한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미래에는 가장 비싼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기술보다 앞서야 하는 건 항상 인간의 자리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서늘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주신 이면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포에서는 블랙미러 에피소드를 소재로 구독 경제의 비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미래 사회를 엿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면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마지막 곡으로 비틀즈의 헤이 주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